중국은 지난 1일부터 국경절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국경절은 건국일인 10월 1일을 기념하는 연휴고요. 주말을 껴서 보통 1일부터 7일까지 7일 연달아 쉬고 보통은 연휴 전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틀을 출근합니다. 올해는 1일이 토요일이라 금요일인 7일까지 쉬고 8일과 9일, 토요일, 일요일이 근무일입니다. 바로 다음 주 일요일인 16일에 역사적인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개막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천안문天安门 광장에 설치된 대형 꽃바구니입니다. 꽃바구니 아래 화단이 지름이 대략 50m고요. 바구니 높이가 한 20m 된다고 하네요. 국경절에다가 당대회까지 앞두고서 중국은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면임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이게 뒤집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있어도 대놓고 말은 못하죠. 하지만 시진핑 3기가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은 꽤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인구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중국 인구가 상당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가 4월 말에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인구가 줄어서 14억 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보도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줄었다면 이른바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몰아닥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1961년 이후 60년 만의 첫 감소였습니다. 중국은 10년에 한 번씩 전국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FT는 이 결과가 원래 4월 초에 나와야 하는데 인구가 줄었다는 결과를 차마 내놓을 수가 없어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발끈했죠. 보도 바로 다음날 국가통계국이 한 줄짜리 성명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2020년에도 계속 증가했으며 구체적인 숫자는 제7차 전국 인구 조사 보고서에서 공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5월 11일에 중국의 인구가 2020년에도 늘었고 14억 1178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면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그저 상상할 수밖에 없죠. 또 국가통계국이 별도로 내놓은 인구 통계상으로는 2020년 말 인구가 14억 1212만 명입니다. 아까 그 보고서보다 36만 명 더 많죠. 이렇게 조사마다 숫자가 달라지는 건 인구조사가 원래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또 중국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 인구는 14억 1260만 명으로 아주 조금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증가율은 0.03%로 떨어졌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기본적으로 매년 태어나는 사람이 죽는 사람보다 적다는 거죠. 미국처럼 이민으로 인구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은 그런 걸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정책도 이민에 굉장히 보수적인 상황입니다. 중국의 연간 신생아 수를 보면 1980년대에는 1년에 2천만 명 이상에서 달하던 게 최근에는 1000만 명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2019년 1456만 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1062만 명으로 내려갔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자로 계산하는 출생률은 2019년 10.41명에서 작년에는 7.52명으로 떨어졌고요. 이런 출생률은 서기 파동이 있었던 1978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그런데 올해부터 유치원 입학생 통계를 공식 통계에서 뺐습니다. 유치원생 수를 보면 몇 년 전에 애들이 얼마나 태어났다를 알 수 있죠. 이걸 볼 때 실제로는 신생아 수가 2018년이나 2019년부터 이미 너무 많이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나 내년에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인구 감소가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중국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은 30년 이상 지속한 일가구 일자녀 산하 제한 정책이 꼽힙니다. 코트라가 중국 산하 제한 정책을 아주 잘 정리했는데요. 흐름을 보시면 1980년대 이미 시작했고요. 2011년까지 3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16년에 2자녀, 작년에 3자녀까지 허용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됐는데 그냥 자유도 아니고 3자녀까지 허용한 걸 보면 뭐든 일단 통제하고 보는 중국 스타일이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중국 지도부도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개선하는 게 너무 느렸죠.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응이 늦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당장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문제니까요.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그림을 다시 보면 2자녀를 허용한 첫 해인 2016년에만 신생아 수가 1700만 명으로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과연 2자녀, 3자녀를 허용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애를 많이 낳을 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보통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의미에서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이미 나이가 들었다는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부릅니다. 중국은 한국과 같이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리고 21년 만인 작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억 명을 넘고 비중은 14.2%가 되면서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은 2018년에 이미 고령사회가 됐으니 한국이 한 수 위네요. 또 초고령사회 진입 시기는 대략 한국이 2025년에서 2026년, 중국이 2033년에서 35년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이 훨씬 빠르네요. 그래서 중국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도 당연히 한국 걱정 많이 합니다. 당장 저희 애들이 성인이 됐을 때 부양 부담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과 중국은 다른 점, 중국이 더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되기 전에 늙는다는 겁니다. 중국에는 원래 미부선호 이렇게 부자가 되기 전에 잘난 척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걸 따와서 미부선로, 부자가 되기도 전에 이미 늙어버리겠다 이런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작년에 내놓은 보고서 일부입니다. 인민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의 2019년 실제 합계 출산율이 1.5로 공식 통계인 1.8보다 한참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기구가 이런 비판을 하는 건 중국에서 상당히 보기 어려운 사례죠. 표를 보시면 중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에 1인당 GDP가 1000달러가 안 됐습니다. 한국은 12,000달러가 넘었죠. 고령 사회에 들어간 시기에 1인당 GDP를 보면 미국은 55,000달러나 됩니다. 2018년 한국은 3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인민은행은 당시 고령사회 진입 시점을 2022년으로 예상했는데 작년에 이미 진입했죠. 2021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2,500달러입니다. 개발도상국인 상태에서 고령사회가 된 겁니다. 노동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게 특히 문제입니다. 보통 15세에서 64세까지인데요. 중국의 노동가능 인구는 2010년대 초반 10억 명을 넘었다가 지금은 9억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증가분에 비해서 노동가능 인구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커서 전체 인구에서 노동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에 60%대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래서 한국처럼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년은 남성이 60세, 여성은 기본이 50세고 간부급 내지 사무직은 55세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통일하고 또 65세로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은 국민연금 수령이 대략 65세부터고 정년은 60세니까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노동계 주장이고 이를 더 하겠다는 거죠. 기업들은 고임금 근로자가 너무 오래 다니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중국은 정년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당장 은퇴가 몇 년 안 남은 근로자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50 내지는 60까지만 일하면 연금 받고 살 수 있는데 왜 일을 더 해야 하냐는 거죠. 중국 기업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의견이라는 게 없고요. 청년들이 반대하는 건 비슷한 상황입니다. 14억 인구 내지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이건 중국의 힘이자 중국인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 된 것도 풍부한 노동력 덕분이고요. 글로벌 기업들을 머리 숙이고 들어오게 한 것도 거대한 소비시장의 힘이었죠. 그런데 유엔이 최근 내년이면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존 예상은 2027년이었는데 4년 앞당겼습니다. 인구가 감소한다, 또 인구 1위 자리를 내준다, 이런 중국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시 주석의 집권 시 3기인 2022년에서 2027년에 일어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선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까지 겹쳤습니다. 30년 뒤인 2050년에 가면 중국의 평균 연령은 50세에 가깝고요. 인구 분포도 역삼각형이 됩니다. 인도는 2050년까지 인구가 16억으로 늘고 평균 연령은 30대 후반에 인구 분포는 여전히 종 모양을 보일 것이라는 게 유엔의 예측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또는 중국인과 비즈니스하는 걸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인의 상술도 뛰어나고 중국의 독특한 로컬 룰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중국인의 상술이 워낙 뛰어나고 중국의 독특한 로컬 룰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중국 사람들조차 웬만하면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죠.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자산을 몰수당하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하고요. 위치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국경 분쟁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나라가 인구도 더 많아지고 경제력도 더 커진다고 하는 건 중국인에게 상당한 충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공산당 총서기로 선임된 직후 중국몽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그냥 번역한 것 같기도 한데요. 여튼 핵심은 2020년까지 빈곤 해결, 2035년까지 선진국 진입, 건국 100주년인 2049년 내지 2050년에는 세계 최강국 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몽이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분석의 핵심 근거가 바로 인구와 노동력 감소입니다. 코로나19로 2020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중국은 혼자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이 빠르면 2027년에 GDP에서 미국을 앞지를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예상 시점이 2033년이다, 2035년이다 이렇게 뒤로 가고 있고요. 심지어 역전은 안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게다가 한번 중국이 역전을 하더라도 2050년 이후에는 미국이 다시 역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그림은 유엔의 인구 보고서에 나오는 분석인데요. 2030년까지는 미국이 1위, 2050년은 중국이 1위, 다시 2100년에는 미국이 1위가 될 것으로 나옵니다. 중국몽을 달성하는 핵심 키워드는 자립입니다. 미중 갈등은 사실 미국이 먼저 때린 거죠. 미국은 이미 2005년부터 G2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휘청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고 중국은 미국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죠. 시 주석이 2012년 중국몽을 들고 나온 건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미국은 역시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반도체 견제 하나만 봐도 중국은 이미 목줄을 잡힌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제재는 계속 수위가 높아질 거고요. 중국도 여기에 대응해서 이른바 쌍순환이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쌍순환은 국내 대순환과 국제 순환이 어우러져서 경제를 발전한다는 건데요. 핵심은 국내가 대순환이라는 겁니다. 결국 내수 중심으로 경제를 키우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중국인의 소비력이 얼마나 커질까요? 물론 중국 내수 시장이 지금도 광대하고 앞으로도 계속 크겠지만 당장 늙어가는 마당에 사람들이 지갑을 팍팍 열긴 어려울 겁니다. 이 그림은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인구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중국에서 은퇴 연령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수입 구조인데요. 전체 그리고 2020년을 보면 노동 수입이 여전히 20%가 넘고 연급이 25% 그리고 가족 부양이 40%에 육박합니다. 대도시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데 지방으로 갈수록 가족 부양 부담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방마다 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판인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비용에다가 토지 사용권 매각 수입 감소까지 겹치면서 재정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부양비 증가는 앞으로 두고두고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도 물론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산업 현장에선 로봇 도입을 늘리고 있고요. 남녀 성비가 극악인 농촌에선 여성들에게 고향이 남으면 맞선도 해주고 일자리도 얻어주고 주거환경도 개선해주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1가구 1전혀 정책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낙태가 자유로웠던 중국이 낙태를 제한하려는 시도까지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겠죠. 진짜 무서운 건 국민의 심리나 마음가짐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청년층 사이에선 작년에 유행했던 탕핑에서 이제는 바이란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탕핑은 들어눕는 거고요. 바이란은 막 그냥 어지럽게 흐트러 놓는 걸 말합니다. 담긴 의미는 자포자기한다는 걸로 비슷한데요. 바이란은 특히 어차피 성공은 불가능하니까 노력이나 성취를 포기해버린다. 이런 약간 더 적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1가구 1자녀 체제에서 이른바 소황제로 컸던 중국이들이 이제는 아이를 낳는 세대가 됐습니다. 부모는 봉양해야 하고 또 자식한테는 자기가 받은 것 이상으로 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힘들고 또 그런 모습을 본 젊은 사람들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무기력이 중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 우려도 되고요. 반전의 계기가 나올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중국 인구를 중심으로 중장기 경제 전망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